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화에 자신 없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가스 차고 더부룩한 증상으로 표현하죠.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소화 장애를 느끼는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위장 장애로 진단되는데요.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기계 질환들로 볼 때 비교적 흔하다고 합니다. 느껴지는 증상이 진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소화불량이 반복될수록 일상의 불편도 클 텐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과 치료, 오늘은 한의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도 하고요. 타고나길 소화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복통이나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는 거죠. 특히 위 내시경으로 확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화불량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불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화불량 증세를 느끼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위가 있는 위장관 부위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장장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부위장관이라고도 하고 하부위장관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명치 쪽에 있으면서 위가 있는 횡격막 부분들이 좀 이제 답답하거나 이러한 상부위장관 쪽에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하부위장관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네. 배가 아픈데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돼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위나 간담도가 있는 이렇게 명치 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네. 뭔가 불편감 또는 팽만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불편감 그러면서 트림도 자주 있는다든지 또는 이제 속쓰림이 있다든지 네. 심하면은 이렇게 미식거리면서 이렇게 구역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동반할 때 그런 소화불량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장관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복통의 양상이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나요? 그렇죠. 복통은 굉장히 심하게 쓰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더부룩하고 좀 미식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장이 꼬이거나 이렇게 가장 굉장히 강하게 아픈거나 또는 쓰려서 너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인 경우들은 내시경이나 이런 거에서 이상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아프기는 한데 어떻게 참기에는 좀 불편하고 네. 뭔가 더부룩하면서 뭔가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또 밥 먹을 때도 또 불편하면서 계속 누우면은 뭔가 네. 빵빵한 느낌들이 있는 그런 쪽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식후 포만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음식이 계속 남아있는 것들 같기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불쾌한 조기 만복감에서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벌써 이제 배가 더부룩하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불쾌한 상복부 통증에서 위쪽에서 뭐가 팽만하면서 통증 또는 이제 속쓰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로 좀 통증의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불편감, 팽만감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더부룩하고 조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것 같고 가스도 차고 표현하는 증상도 다양한데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소화장애 또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나 다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도 있고 네. 전신적인 그런 부분들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내시경이나 다른 어떤 질환에 이상이 없을 때 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단순히 증상만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 네. 오히려
우리가 그 다른 기질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서 우리가 신경성 위염이라고도 하거든요. 결국은 뭐 내가 먹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증상이 뭐 악화됐다 호전됐다가 네. 또 괜찮은 줄 알면 다시 좀 나타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장애라고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정확히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네.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적으로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식적 담음이나 또는 비기능이 약해서 비위가 허약해서 오는 증상으로 봐서 한의학처럼도 같이 치료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뭐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진단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은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장 관련되는 검사를 했는데 네.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검사를 했는데 기질적인 다른 원인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위궤양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뭐 균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염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위장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92년에 로마 기준이라고 해서 어떤 이 위장장애 그런 진단 기준을 만들었고 현재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로마 4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첫 번째로는 불쾌한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만복감이나 상복부 통증이나 상복부 속쓰림 중에서 네.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전에 발생해서 3개월 이상 또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병력을 또 물어보거나 뭐 또 왜 쓰린지 또는 뭘 먹어야 쓰린지 또 어떤 상황에 쓰린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고 네. 또 검사도 하고 진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설명한 기질적 그러니까 어떤 딱 명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 자체를 딱 확진하는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배제시키는 검사를 하는 거고 그거에서 특별히 진단이 안 될 때에는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 불량으로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은 뭐 내시경이나 어떤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건데 내시경으로 확인이 되는 소화불량과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교할 때 증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나요? 그렇죠. 우리가 소화장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배가 아프다, 속쓰리다, 뭐 복만감이고 팽만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딱 위를 어떻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짚어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겠죠. 감각이 내장기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증상면으로는 사실은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증상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상복부 통증이나 불쾌감, 뭐 속쓰림, 복부 팽만감, 뭐 조기 포만감, 메스꺼움이 있는데 이게 네. 다 기질적으로 생기는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기질적인 증상이 없을 때 기능성으로 나눠가기 때문에 네. 증상 자체만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위궤양이 있다. 네. 이러면은 사실은 명확하게 궤양이 있어서 그 궤양을 악화시키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 궤양 때문에 소화액이 나오는 뭐 밤중에라든지 어떤 네. 특정한 그런 통증의 양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는 또 구별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돼서는 뭐 나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더 심해지거나 또 검사는 괜찮은데 뭔가 신경을 쓰면은 또 좀 그래 뭐 시험 기간에 되면 더 그래 뭐 이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오히려 기능성 위장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네. 증상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딱 확실히 진단하거나 감별하기는 어려워서 불편한 게 있으면은 정확히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소화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먹는 일에 좀 조심스러워하고 소극적이 될 텐데요. 건강상의 문제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얘기할 때 저희 한의학에서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밥맛이 어떠냐, 네. 먹었을 때 소화가 괜찮냐, 또는 어떤 음식의 특정 반응에서 소화가 안 되냐를 꼭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거나 해서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면은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죠. 오히려 밥도 잘 못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운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중도 감소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저질환,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뭐 위염이나 위궤양, 뭐 우리가 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해서 나타나면은 또 이게 계속 유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속도 쓰리고 음식물에 대한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심하게 급격한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위암이라든지 소화기 암 같은 것도 항상 이제 감염, 또 특히 이제 뭐 연세 드시거나 했을 때 또는 위험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간 질환이 있을 때도 간의 소화 요소들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했을 때 또 같이 또 밥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뭐 당뇨나 뭐 여러 가지 부신 질환, 신경 질환, 신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체중이 빠지고 식욕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식욕이 빠졌을 때에는 이제 문진을 잘 하시고 정말 밥을 못 먹는 건지 아니면 소화 장애가 있는 건지 하는 것들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를 살펴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의 한방 치료는 어떻습니까? 체질도 고려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기능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기질적인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체질이라고 보면 뭐 우리가 소음인, 소양인 이런 거를 나눌 수도 있지만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비위가 허한한 사람, 굉장히 속이 좀 냉하면서 찬 체질인지 그리고 네. 아니면은 정말 기운이 없어가지고 잘 체하는 사람인지 네. 오히려 이제 간이 불하라 그래서 뭐 좀 예민하면서 좀 심리적으로도 좀 화를 좀 잘 내면서 뭐 좀 그러면서 잘 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좀 너무 많이 먹고 습열이 찬다 그래가지고 네. 좀 과식을 하면서 항상 트림도 많이 나고 몸도 무겁고 살도 뭐 굉장히 잘 찌고 또 변비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인지 네. 아니면 이제 음식 자체를 너무 과식해서 먹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패턴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변증들을 좀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먼저 막힌 거를 뚫어줘야 되는 사람인지 또는 소화력을 좀 도와주는 비위 기능을 보충시켜줘야 되는 사람인지 네. 또는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패턴들을 좀 나누는 변증을 통해서 그런 기능성 소화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비위가 허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약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얘기할 때 비와 위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비장이냐 위장이냐보다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장이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소화액을 내놓는 그러한 네. 기능들을 좀 포화를 하면서 기와 혈을 좀 전신으로 보충시켜주는 쪽에 그런 쪽의 기능이고 그리고 네. 위는 말 그대로 음식을 받아서 좀 부수고 시키고 움직이고 하고 비장을 소화를 시키는 그런 쪽인데 결국은 그 두 개가 다 약하게 되면은 소화가 기능들이 약해져서 소화가 좀 떨어지고 잘 잘 소화가 안 돼서 복부 팽만감도 있고 뭐 네. 트림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음식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식곤증처럼 계속 오게 되는 경우들이 비위가 좀 허약하다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막힌 걸 뚫어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비주사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비위 기능이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내 음식을 먹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시키고 볼려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딱 먹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갈증이 굉장히 날 때 뭐 시원하고 이온음료 딱 먹었을 때 손끝발끝도 힘이 쭉 나는 것처럼 이게 비위 기능들이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지 오히려 손발에 있는 그런 사지의 힘도 잘 가고 우리가 또 체하면은 오히려 꽉 체했는데 손발도 차지면서 손가락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제 체했다고 하는 건데 네. 결국 이제 기혈이 돌아가는 데는 비위 기능이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뭔가 흐르는 것을 그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혀 있을 때 뭔가 체했을 때 손가락 발가락에도 힘이 빠지거나 체력도 빠지고 심하게는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개념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체한 거를 풀어준다. 그래서 기운을 풀어준다. 체기를 풀어준다. 이런 쪽으로 보고 이러한 비위와 관련되는 그런 한의학에서 변증할 때는 뭐 이렇게 담음이 생겨서 이게 순환되지 않는 수분이고 또는 뭐 어혈이 생기는 것도 피가 돌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다 비위의 그런 기운이 막히는 거와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담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담음, 뭐 식적과 같은 얘기도 있던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담음은 이제 순수 한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네. 말 그대로 담음은 병리적인 용어라서 우리가 피가 돌지 않으면은 어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쁜 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피를 말고 피 외에 어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몸에서 체 수분이 돌면서 꽉 막혀가지고 걸릴 때 우리가 담음이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들이 있어서 뭔가 수분이 잘 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게 어깨나 허리나 이런데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담 결렸다고 하는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거기가 따로 뭔가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막혀가지고 아프고 뭔가 긴장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소화기에 가서 생기는 것들로 원인을 봐서 가면은 네. 오히려 뭐 검사해도 이상은 없는데 위도 불편하고 뭔가 통증도 있고 또 목에 뭔가 가래처럼 걸렸는데 또 뱉어지지도 않고 네. 뭐 또 삼켜지지도 않으면서 뭔가 계속 불편한 끈적끈적한 그런 점액질 같이 생긴 개념이 담음이 되고요. 네. 그게 좀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음식물의 특정한 위장 부위,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위 부위에만 있어서 뭔가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은 네. 그거 이제 그 담음 중에서 좀 식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적취라고 해서 뭔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음식물과 관련되는 적취를 이제 식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담음과 식적이 기본적으로 이런 소화장애나 이런 부분에서 한의학의 병의 원인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제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우선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뭐 기능성 소화장애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뭐를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뭐 간헐적 단식으로 해서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은 당연히 소화 요소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못 시켜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즘에 이제 뭐 탄수화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쌀을 위주로 하는 탄수화물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되죠. 근데 우리가 뭐 밀가루 자체보다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중에서 빵이나 또는 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네. 오히려 이제 뭐 소화가 좀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개인적인 차이에서 내가 특정 어떤 고기를 먹으면은 그거에 뭐가 소화가 더 안 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또 네. 개인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관찰을 해서 오히려 뭐 먹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그 음식을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 네. 선택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좀 나는 소화가 안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소화기에 좀 편안하게 좋은 효과들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한약재 중에 약용과 식용이 같이 쓰이는 걸로 따지면 생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생강 자체는 우리가 그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정시켜주는 우리가 뭐 입덧 환자들 산모들이 입덧이 있을 때도 생강차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생강에는 뭐 진저롤, 쇼가롤 뭐 이런 성분들이 위장 장애도 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음식에도 생강을 넣으면은 좀 소화도 잘 되고 하게 따뜻한 그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 효소에도 굉장히 좋고 장에 또 운동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고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구나 생강이고 그러면서 네. 또 생강 자체가 또 약간 수분도 좀 잘 내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담음이라고 하는 순환되지 않는 수분을 없애줄 때에도 생강반화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기능성 소화 장애일 때는 오히려 좀 속이 차면서 할 때는 생강차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식후에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요. 커피가 소화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커피를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커피의 주성분이 이제 카페인이죠. 그래서 카페인이 기본적으로는 위 점막도 작용을 하고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할 때는 그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린거나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카페인을 먹으면은 뭐 좀
좀 예민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으로 내가 좀 긴장을 잘 하면서 내가 뭔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커피를 먹고 더 좀 예민해지면서 오히려 더 긴장하면서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좀 줄이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커피 먹으면 또 소화가 좀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침이나 뜸 치료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손발 딴다고 하는 얘기들을 뭐 흔히 민간요법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손끝 발끝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시켜주면은 위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위의 운동들도 활성화시켜주면서 긴장도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관혈이라고 해서 뭐 합국태충이라고 하는 자리들은 뭐 체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체압기를 풀어주는 침이다라고 해서 침을 많이 놔주면은 당연히 속도 편해지고 속쓰린 거나 더부룩한 것들 이런 빵빵하게 되는 것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외래에서도 침을 놔보면은 침 맞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속에서 꾸룩꾸룩 이렇게 막 소리가 나면서 물소리도 나고 하면서 뭔가 막힌 것들이 좀 장이 연동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침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생강이 좀 속이 차면서 소화장애 있는 분들이 편하다고 하는 것처럼 뜸 치료가 이런 따뜻한 노절 작용도 하기 때문에 속이 좀 냉하고 또 찬 거 먹거나 뭐 아이스커피 먹으면 항상 좀 뭔가 좀 불편하거나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뜸 치료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탕약이 처방이 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우리 그 소화제들, 뭐 한약들,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소화제들도 뭐 한약제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거나 좀 오래됐을 때는 한약들도 같이 많이 써서 뭐 평위산이라고 하는 약들, 말 그대로 평위,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들도 있고요. 또 이제 육군자탕이나 바나사심탕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담음을 없애주는 그런 약 처방도 있고요. 또 이제 바나사심탕은 또 우리가 사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깎아준다. 그래서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올 때는 또 이렇게 마음을 좀 깎아주는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속이 편해지는 그런 한약 소화제들 같은 그런 처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증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패턴이냐 또는 비위 기능이 약하냐 또는 체기가 있느냐 또 뭔가 막혀 있느냐 또는 열이 섞여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 처방들을 다 나누면서 처방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소화가 잘 안 될 때 눌러주는 지압점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합곡혈 자리 있죠. 결국 이제 손가락에서 손등을 쳐다보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합곡이라 그래서 두 손가락에 맞는 계곡 같은 자리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소화 기능들을 잡아주는 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애들이 뭐 미식거리거나 토할 때 여기를 꼭꼭 눌러줘도 배 아픈 것도 좀 완화시켜주고 좀 진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과민성 장증후이나 또는 위궤양이나 또는 이제 간담도 질환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흉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있거나 호흡곤란이라는 게 올 때에는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심장 질환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만성적으로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내분비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되고 만약에 급속적으로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식욕도 굉장히 줄을 때는 이제 암과 관련되는 종양과 관련되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진단을 한번 받으셔서 이게 기질적인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능성이라는 게 어떤 시민성,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또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음식에 반응이 있는 것들은 잘 관찰해서 우선적으로 그 음식들을 피하면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장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재즈 카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익숙해졌는데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느낌이 아주 강하게 전해집니다. 자, 오늘 들고 오신 책도 제목이 혈당 스파이크 제로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저속도와 함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아마 건강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의학 용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정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언제 이 용어를 쓰는가 봤더니만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에 급격히 혈당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혈액 속에 포도당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또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공복 혈당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50mg 이상 상승하거나 네. 식후 혈당이 140mg 이상 오를 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게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반복이 되면 대사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건 좋지 안 않거든요. 좋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하게 되는데 네. 활성산소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췌장을 혹사시킬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란 물질을 쌓이게 해서 이게 치매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좀 그렇게 혈당이 확 오르면서 꽂힌다는 생각을 하면요. 단 음식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식사 전에 채소부터 먹고 식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참 혈당이 당뇨뿐 아니라 혈관 질환이나 치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네.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시 혈당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이면서 네.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명의 특히 당뇨병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영민 교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그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이 망가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경고합니다. 네. 완벽하게 정상적인 포도당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당 상승과 병적 상태의 혈당 스파이크를 이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누구나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오릅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혈당이 급상승하는 거 자주 이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혈당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서서히 지금 고장나고 있다. 저하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 책은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당 조절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운동, 수면까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정말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곳이 네. 유튜브예요. 아, 그렇죠. 네. 또 소셜 미디어에 네. 요즘 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 혈당 관리, 혈당 다이어트 아이고. 정말 많은 콘텐츠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뭔가요? 혈당을 조절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네. 혈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사비를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나요? 예. 디저트 빵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까지 지금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답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개된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이렇게 좀 입수를 하시면 네. 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자 역시 진료실에서 참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참 뭐라고 똑부러지게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혈당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걸 고려한 식단이라든가 생활 습관 개선이 있어야지만 이 혈당이 잘 조절이 되지 네. 약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분들에게는 잘 사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그렇겠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혈당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영민 교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잘 정리를 해서 책을 통해 최신 연구 결과라든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반영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책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자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자인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에 대한 답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단 음식이 문제이긴 한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도당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입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달콤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설탕에 중독되고 네. 있고 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저자는 더구나 우리 뇌가 단맛에 끌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뇌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뇌가 시키는 대로 계속 단 걸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달콤한 음식이 넘쳐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네. 하루 당 섭취량이 약 50g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요즘 같은 여름철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가 음료라던가 청량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거 한 잔 정도는 쉽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한 잔만으로 이미 하루 당 섭취량 50g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당뇨병 학회 보고에 따르면 네.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5.5%. 약 500만 명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고 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41.1%. 12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의 56%가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65세가 되면 당뇨병 유병률이 거의 30%까지 육박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이 네. 47.7%. 이 무슨 말이냐면 네.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또는 그 전 단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혈당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일단 달달한 게 사실 입에 당기긴 하는데 또 건강을 생각하면 당분이나 탄수화물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달달한 것도 문제지만 네.
한국인들의 식단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 탄수화물도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입니다. 네. 탄수화물이요, 혈당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일단 탄수화물 우리가 섭취를 하면 네. 탄수화물이 단순 당으로 우리 몸에서 분해된다고 그래요. 이 단순 당은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무조건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당 관리를 위해서 탄수화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네.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탄수화물을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기보다 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네.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는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이 소화라든가 섭취가 느리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탄수화물, 네. 복합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맛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디저트 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네. 이미 뭐 나는 거기 이건 도저히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라는 분들 당장 포기하지 말고 네. 섭취 시점을 조금만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복에 먹기보다는 네. 식사 후에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밥을 먹고 나면 포만감 때문에 이걸 먹는 양이 조금 줄 수가 있고, 네.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될 경우에 당 흡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뿐만 아니라 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유지해라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식사 후에 15분 동안은 산책이라던가 계단 오르기라던가 네. 가벼운 활동을 실천을 하면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제된 당보다 자연의 단맛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참 그러게요.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과 영양소뿐 아니라 음식 먹는 순서와 식후 운동까지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습관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책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해요. 이건 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인슐린 분비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아서 신체가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이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중의 약 5%에서 10% 정도를 감량을 하면 네. 공복 혈당 수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꾸준한 운동도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세포가 혈액에서 당분을 흡수해 갑니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낮아지겠죠. 네. 고강도 운동과 중간 강도의 운동 모두 혈당의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네.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수분 섭취가 중요하군요. 네. 연구에 따르면 네. 하루에 최소 1.6리터의 물을 마신 분들은 네. 473ml의 이하로 물을 마신 분들보다 네. 고혈당에 걸릴 확률이 21% 낮아진다는 사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체중 관리, 운동,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군요.
혈당 조절이 기본인 당뇨병은 또 당뇨병 자체의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실 텐데요. 아무래도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혈당 스파이크, 당뇨 정말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두통, 혈압 상승,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혈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신체는 코르티솔과 같은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위해서 네. 당분 형태로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혈류로 방출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수면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역시 모두 혈당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다음날 식욕이 증가하고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감소하고 고당분 식품에 대한 식탐이 증가합니다. 네. 심장마비 위험성, 네. 불안증, 우울증 같이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 음주 습관도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데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술에 첨가당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네요. 이 알코올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은 네. 음식에 첨가된 당분과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급등시켜요. 과거에 우리가 혈당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우려가 생긴 이유는 혈당이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자는 모든 일상생활과 습관들이 혈당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러는데요. 네. 혈당을 관리하는 습관, 저자는 궁극적으로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일상생활에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제로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